재구성되었습니다. 내일은 1200억 자산가와 결혼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불과 몇 시간 앞둔 밤 신랑이 사라졌습니다. 수천 명의 하객이 기다리던 그 시각, 신랑 김민준 씨는 대치동 자신의 집 거실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범인은 그가 가장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1200억이라는 거대한 축복이 어떻게 한 남자의 인생을 지옥으로 몰아넣었을까요? 그 비극의 시작은 1년 전 어느 빗길 사고에서 시작됩니다. 민주는 대주건설 김태섭 회장의 아들이었지만 복잡한 가족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20년 전 민준의 생모와 이혼한 뒤 재혼했습니다. 새아내 박순희는 이혼남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한 명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김재혁, 민준보다 3살 어린 의붓 동생이었습니다. 재혁은 명목상 김씨성을 쓰고 김 회장의 양자로 입적했지만 법적으로 상속권은 없었습니다. 양자 입양 절차가 정식으로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 회장은 생전에 이 부분을 명확히 해두었습니다. 회사와 재산은 모두 친아들 민준에게만 상속된다고 유언장에 명시했습니다. 재혁은 그저 생활비 정도만 지원받는 처지였습니다. 2011년 10월 3일 월요일 오전 7시 30분 올림픽대로에서 김 회장이 탑승한 제네시스 차량이 화물차와 충돌했습니다. 김 회장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운전기사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졸음운전에 의한 사고로 결론 내렸습니다. 민주는 장례를 치르는 동안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는 건강했습니다. 회사 임원들과 저녁 약속을 잡고 다음 달 해외 출장 일정을 논의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재계 인사들, 정치인들, 사업 파트너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민주는 상주로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는 묘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 뒤 상속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법무법인을 통해 김 회장의 유언장이 공개됐습니다. 내용은 예상대로였습니다. 대주건설 지분 65%, 강남 대치동 아파트 3채, 청담동 빌딩 1채, 주식과 예금 포함 총 1200억 원의 재산이 모두 민준에게 상속됐습니다. 계모 박순희에게는 현금 50억 원과 대치동 아파트 1채가 유증으로 주어졌습니다. 의붓 동생 김재혁에게는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유언장 낭독이 끝난 뒤 재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어머니 박순희는 변호사에게 항의했습니다. 재혁도 가족인데 너무하지 않냐고, 최소한의 생활비라도 보장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재혁은 상속권이 없었습니다. 양자 입양이 완료되지 않았고 유언장에도 이름이 없었습니다. 민주는 난처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는 재혁과 사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동생이었습니다. 비록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10년 넘게 같은 집에서 밥을 먹고 생활했습니다. 민주는 계모와 재혁을 불러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상속받은 재산 중 일부를 재혁에게 나눠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나중에 정하되 최소한 생활할 수 있는 돈은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재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알아서 해주세요. 민주는 안도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몰랐습니다. 재혁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2011년 11월 민주는 대주건설
신임 부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아버지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서였습니다. 회사 경영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각종 계약서를 검토하고 임원회의를 주재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민주는 경영학을 전공했고 MBA도 취득했지만 실무 경험은 부족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상속세 납부도 큰 일이었습니다. 1200억 원의 상속재산에 대한 세금은 약 480억 원이었습니다. 민주는 일부 주식을 매각하고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아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법적 절차는 복잡했고 시간도 오래 걸렸습니다. 상속세 납부가 완료된 것은 2012년 3월이었습니다. 그 사이 민주는 재혁과의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3월 중순 민주는 재혁을 만나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현금 80억 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상속재산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줄 의무는 없지만 가족으로서의 도리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님, 그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저도 10년 넘게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최소한 200억은 받아야 합니다. 민주는 당황했습니다. 200억은 상속재산의 거의 17%였습니다. 너무 큰 금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재혁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법정 상속분으로 따지면 저도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0억도 적은 겁니다. 민주는 재혁이 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식 양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정 상속권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재혁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럼 형님은 저를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보시는 거군요. 대화는 결렬됐습니다. 그 뒤로 재혁은 민준을 피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고 문자 메시지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불안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재혁이 진정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12년 5월, 민준은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약혼녀는 같은 대학 동문이었던 이지원 29세였습니다. 결혼식 날짜는 6월 9일 토요일로 정해졌습니다. 신라호텔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습니다. 민주는 재혁에게도 청첩장을 보냈습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히 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재혁은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6월 8일 금요일 저녁 결혼식 전날이었습니다. 민주는 약혼녀와 함께 결혼식 최종 점검을 위해 호텔을 방문했습니다. 오후 9시쯤 집으로 돌아가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재혁이었습니다. 형님,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만날 수 있습니까? 민준은 놀랐지만 반가웠습니다. 몇 달 만에 연락이었습니다. 어디서 만날까? 민준이 물었습니다. 형님 아파트로 가겠습니다. 30분 뒤에 뵙겠습니다. 재혁이 대답했습니다. 민준은 약혼녀를 먼저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혼자 대치동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오후 10시, 민준은 아파트 거실에서 재혁을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재혁이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후드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민준은 소파를 권했습니다. 앉아. 무슨 이야기인데? 재혁은 앉지 않았습니다. 서서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형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저에게 200억을 주실 수 있습니까? 민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재혁, 그 이야기는 이미 끝났잖아. 80억은 줄 수 있어. 그 이상은 어려워. 재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님은 1200억을 받으셨잖아요. 200억쯤 주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민준은 설명하려 했습니다.
상속세만 480억을 냈고 회사 경영자금도 필요하고 그리고 법적으로. 재혁이 말을 끊었습니다. 법적으로 의무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형님께 부탁하는 겁니다. 의무가 아니라 가족으로서 말입니다. 민주는 난처했습니다. 재혁, 내가 너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니야. 하지만 200억은 정말 큰 돈이야.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재혁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럼 150억은요?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80억이 최선이야. 거절이었습니다. 재혁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형님. 그는 돌아서서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재혁이 포기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재혁은 현관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신발장 옆에 놓여있던 골프채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7번 아이언이었습니다. 민주는 의아한 표정으로 재혁을 바라봤습니다. 그게 뭐야? 재혁이 골프채를 단단히 쥐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을 향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민준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재혁, 농담은. 말이 끝나기 전에 골프채가 휘둘러졌습니다. 민준의 옆머리를 강타했습니다. 민준은 비틀거렸습니다. 머리가 멍했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재혁, 너. 두 번째 타격이 후두부를 가격했습니다. 민준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정신이 희미해졌습니다. 귓가에서 재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이 안 주시니까 제가 직접 가져가는 수밖에요. 세 번째 타격. 그리고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2012년 6월 9일 토요일 오전 10시 신라호텔 영빈관에 하객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의 결혼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신랑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약혼녀 이지원은 몇 번이나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오전 11시 예정된 시간이 됐지만 민준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신랑 측 가족들이 급히 민준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오후 12시 30분 아파트 거실에서 민준이 발견됐습니다. 쓰러진 채로 의식이 없었습니다. 구급차가 출동했습니다. 민준은 삼성서울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의사의 진단은 심각했습니다.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이었습니다. 즉시 응급수술에 들어갔습니다. 수술은 5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경찰이 아파트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거실 바닥에 핏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골프차의 한 개가 소파 뒤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7번 아이언이었고 손잡이 부분에 핏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강도 사건으로 추정됐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현관문에 파손 흔적이 없었습니다. 민준이 자발적으로 문을 열어준 것이었습니다. 아는 사람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CCTV를 확인했습니다. 전날 밤 오후 10시 7분 검은색 후드티를 입은 남성이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체격과 걸음걸이로 봐서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오후 10시 52분 같은 남성이 아파트에서 나왔습니다. 서둘러 걷는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은 후드로 가려져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민준의 주변 인물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6월 11일 월요일, 민준은 중환자실에서 깨어났습니다. 의식은 돌아왔지만 기억이 희미했습니다. 경찰이 병실로 찾아와 질문했습니다. 누가 공격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민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것은
호텔에서 결혼식 준비를 하던 것까지였습니다. 그 이유는 완전히 공백이었습니다. 의사는 설명했습니다. 두부 외상으로 인한 역행성 기억 상실증이라고 했습니다. 사건 전후 몇 시간의 기억이 사라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돌아올 수도 있지만 보장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수사는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피해자가 범인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CCTV 영상도 얼굴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골프채에서 지문이 채취돼 했지만 데이터베이스에 일치하는 기록이 없었습니다. 범인은 전과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경찰은 민준의 교우 관계를 추적했습니다. 금전 거래 내역을 조사했습니다. 최근 민준과 갈등이 있었던 사람을 찾으려 했습니다. 6월 15일 수사팀은 의붓 동생 김재혁을 참고인으로 소환했습니다. 재혁은 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정중한 태도였습니다. 사건 당일 어디에 있었습니까? 형사가 물었습니다. 집에 있었습니다. 재혁이 대답했습니다. 증명할 수 있습니까? 어머니와 함께 있었습니다. 재혁은 침착했습니다. 경찰은 재혁의 휴대폰 위치, 기록을 조회했습니다. 6월 8일 오후 10시부터 11시 사이 재혁의 휴대폰 기지국 신호는 서초구 반포동에서 포착됐습니다. 재혁의 집 근처였습니다. 대치동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알리바이가 확인된 것 같았습니다. 재혁은 석방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의심을 완전히 거두지 않았습니다. 재혁과 민준 사이에 상속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는 정황을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민준은 한 달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후유증은 크지 않았습니다. 7월 초 퇴원했습니다. 결혼식은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약혼녀 이지원은 민준을 정성껏 돌봤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결혼식을 올리고 조용히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민준은 회사 경영에 복귀했습니다. 사건의 기억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아마 영영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민준은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기억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수사는 미제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단서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관심도 줄어들었습니다. 그 사이 재혁은 조용히 지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반포동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생활비는 어머니가 상속받은 50억 원의 이자로 충당했습니다. 재혁은 간간히 아르바이트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2012년 9월,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의 회사 계좌에서 소액의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5천만 원, 3천만 원, 8천만 원씩이었습니다. 한 번의 큰 돈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눠서 인출됐습니다. 회계팀이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민준에게 보고했습니다. 민준은 자신이 인출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인출은 모두 인터넷 뱅킹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누군가 민준의 은행 계좌,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즉시 비밀번호를 변경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금융사기팀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추적 결과 인출된 돈은 여러 개의 대포 통장을 거쳐 최종적으로 한 계좌로 모였습니다. 계좌 명의는 김재혁이었습니다. 경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붓 동생이 형의 돈을 훔친 것이었습니다. 9월 20일 재혁은 긴급 체포됐습니다. 컴퓨터 사용 사기 및 횡령 혐의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재혁은 6월 8일 민준을 공격한 뒤 민준의 휴대폰과 지갑을 가져갔습니다. 지갑 안에 은행 계좌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가 있었습니다. 민준은 비밀번호를 외우지 못해 메모해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재혁은 그 비밀번호로 민준의 계좌에 접속했습니다. 조금씩 돈을 빼돌렸습니다. 총 피해 금액은 2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금융사기 혐의는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더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6월 8일 밤 민준의 아파트에 있었습니까? 재혁은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쌓여갔습니다. 재혁의 휴대폰 위치 기록을 다시 분석했습니다. 오후 10시에는 반포동에 있었지만 오후 9시 30분경에는 대치동에서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재혁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골프채에서 채취한 지문을 재혁의 지문과 대조했습니다. 일치했습니다. 재혁의 지문이 범행 도구에 찍혀 있었습니다.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재혁은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9월 25일 그는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6월 8일 밤 민준을 찾아갔다는 것, 200억 원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는 것, 분노의 골프채로 민준을 공격했다는 것, 민준의 휴대폰과 지갑을 가져갔다는 것, 그리고 그 후 몇 달간 민준의 계좌에서 돈을 빼돌렸다는 것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재혁은 덧붙였습니다. 처음에는 죽일 생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냥 겁을 주려고 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형이 쓰러진 뒤에도 구급차를 부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형이 죽으면 자신에게도 상속권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형은 죽지 않았고 기억도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돈을 훔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2013년 2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김재혁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살인미수, 컴퓨터 사용 사기, 횡령 혐의 모두 유죄였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상속재산을 탐내 의부청을 살해하려 했다는 것, 범행 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의 재산을 계속 훔쳤다는 것, 가족 간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이 명시됐습니다. 재혁은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형을 받아들였습니다. 민준은 방청석에 앉아 재판을 지켜봤습니다. 재혁이 법정을 나가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동시에 약간의 안도감이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졌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계모 박순희는 재판이 끝난 뒤 민준에게 찾아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아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 책임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혁의 잘못이지 어머니 잘못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2013년 봄 모든 것이 정리됐습니다. 민준은 회사 경영에 집중했습니다. 아내 이지원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머리에 맞았던 상처는 희미한 흉터로 남았습니다. 기억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6월 8일 그날 밤의 일은 영원히 공백으로 남았습니다. 민준은 가끔 생각했습니다. 만약 재혁에게 200억을 줬다면 어땠을까?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까? 하지만 답은 명확했습니다. 탐욕은 끝이 없었습니다. 200억을 줘도 재혁은 더 많은 것을 원했을 것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2015년 가을, 민준은 아버지 묘소를 찾았습니다. 김태섭 회장의 3주기였습니다. 묘소는 경기도 용인의 한 공원 묘지에 있었습니다. 민준은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향을 피우고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민준은 지난 4년을 회상했습니다. 상속, 폭행, 배신, 재판. 모든 것이 아버지의 죽음에서 시작됐습니다.
회사는 안정됐습니다. 실적도 좋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것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민주는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돌의 감촉이 손에 느껴졌습니다. 재혁은 지금 교도소에 있습니다. 8년을 더 복역해야 합니다. 어머니는 가끔 면회를 간다고 합니다. 저는 가지 않습니다. 아직은 볼 용기가 없습니다. 민주는 일어섰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맑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아버지,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더군요. 오히려 불행을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저는 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민주는 묘소를 떠났습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묘지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재혁은 2023년 9월에 출소 예정입니다. 10년의 시간이 그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아무도 모릅니다. 민주는 때때로 생각합니다. 재혁이 출소하면 만나야 할까? 용서해야 할까? 답은 아직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입니다. 탐욕은 사람을 파괴합니다. 재혁은 200억을 얻으려다 12년을 잃었습니다. 자유를, 청춘을, 그리고 가족을 잃었습니다. 돈은 그에게 아무것도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이제 압니다. 진정한 분은 돈이 아니라는 것을. 건강한 몸, 사랑하는 사람, 평온한 마음이 진짜 재산이라는 것을. 그는 매일 아침 아내와 함께 커피를 마십니다. 회사에 출근해서 일을 합니다. 저녁에는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습니다. 평범한 일상입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압니다. 100년 만의 가뭄도 10년 만의 진실도 결국 같은 교훈을 전합니다. 숨겨진 것은 언젠가 드러난다는 것, 탐욕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한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민준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는 지금도 서울 어딘가에서 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흉터는 남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조금씩 아물고 있습니다. 재혁의 이야기도 계속됩니다. 그는 교도소 독방에서 매일 후회합니다.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 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